복습하시고 공부하실 때 뭐 다 보면 좋은데 좀 버거우시면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 있죠. 언급했던 내용만 일단 먼저 확실히 챙기세요. 그리고 이 수업 시간에 안 다뤘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시험 보기 전까지 언젠가는 다 할 거예요. 특히 문제풀이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기 직전까지 문제풀이를 많이 할 건데 문제들을 일부러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안 다뤘던 내용들을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다뤘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있죠. 이것 중심으로 이제 확실히 개념 익히는데 좀 초점을 둬서 공부를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뭐든지 이렇게 기본 틀이 중요해. 기본 틀만 형성이 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틀 속에서 스스로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자, 134페이지 거버넌스. 하단에 있는 그림을 좀 보시면요. 자, 이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조금 파악을 하면 이제 이 거버넌스라는 게 영어 사전 찾아보면 이제 인간사를 지배하는 일체의 어떤 그 사회적 조정 메커니즘을 넓은 의미의 거버넌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전적인 의미의 거버넌스. 다시 인간사의 문제는 뭐의 문제입니까? 자원배분의 문제죠. 그래서 인간사를 이제 지배하는 일체의 사회적 조정 기제인데, 그럼 뭐 예를 들어 시장도 있을 수 있고 정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거버넌스가 있을 수가 있죠. 이런 이제 넓은 의미의 거버넌스를 크게 둘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어요. 올드한 거버넌스가 있고, 올드? 뭐 올드가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뉴한 거버넌스가 있을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이제 올드 거버넌스, 전통적 거버넌스인데 얘는 뭘 뜻하냐 하면 바로 행정국가 시대 행정운영체제, 거버먼트를 뜻해요. 그리고 이제 80년대 이후에 2000년대 와가지고 등장한 이 새로운 국가 운영체제를 뉴 거버넌스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이 뉴 거버넌스를 여기다 가로를 쳐가지고 그냥 뉴자 빼고 거버넌스 하기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80년대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국가 운영 시스템, 이 뉴 거버넌스에서 뉴자를 붙여서 표현할 때는 뭐와 대응되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올드와 대응되는 의미로 쓰거든요. 근데 올드 거버넌스라는 용어를 잘 안 써요. 왜 그러냐? 거버먼트라는 훌륭한 용어가 있거든. 그러면 거버먼트와 대응되는 의미로 80년대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공동체 운영 방식, 뉴 거버넌스를 표현할 때는 뉴자 빼고 그냥 거버넌스 해도 되겠죠? 자, 이게 뉴 거버넌스고 거버넌스인데, 자, 이 뉴 거버넌스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NPM도 뉴 거버넌스예요. 우리 아까 봤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있죠? 이것도 뉴 거버넌스인데, 자, 행정학에서 보는 거버넌스는 아까 봤다시피 협의, 좁은 의미로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학에서 보는 거버넌스는 요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초점을 둬서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NPM하고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둘 다 뭐예요? 뉴 거버넌스죠? 뭐 비판하고 나온 거죠? 거버먼트, 올드 거버넌스 비판하고 나온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겠지? 하지만 또 내부적으로 보면 차이점이 있겠죠? 이건 이제 뒤에서 볼 거고,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그 본문 134페이지 가운데쯤 보시면, 자, 행정학에서 파악되는 뉴 또는 그냥 거버넌스는 협의인데, 자, 줄 치세요. 공공 서비스 연계망으로 파악해요. 공공 서비스 연계망, 네트워크로 봅니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얘기는 공공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공공 서비스 제공과 관련돼서 형성되는 네트워크, 이게 이제 행정학에서 보는 협의의 거버넌스인데, 자, 그러면 공공 서비스 연계망의 특징 좀 봅시다. 동그라미 1번. 자, 이 네트워크에는 정부만이 아니라 시장, 시민사회와 같은 비정부적 행위자들이 뭐합니까? 참여하고 있죠. 참여 동그라미. 참여.
그리고 이 참여자들 간의 관계가 전통적인 거버먼트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명령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라, 즉 계층제적 위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예요? 네트워크 관계. 여러분, 네트워크라는 표현 자체가 위계성, 상하 관계가 아니라 수평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제적 위계가 아니라 네트워크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 상호 신뢰에 기초한 뭐가 이루어집니까? 협력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이제 공공 서비스 연계망의 특징이에요. 자, 13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여러분, 거버넌스 하면 이제 등장하는 학자가 두 사람이 있거든요. 자, 로즈라는 학자가 있고, 로즈 동그라미, 형광펜으로. 그리고 오른쪽에 피터스 동그라미. 자, 중요한 건 피터스가 중요해요. 자, 먼저 그럼 로즈부터 보시면, 자, 134페이지 하단. 로즈는 거버먼트가 변화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새로운 통치 과정으로, 거버넌스가 총 7가지의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건데, 이 중에 이제 중요한 것 5가지를 좀 추려보면, 자, 동그라미 2번 줄 치세요. NPM도 거버넌스의 일종이라는 거죠. 줄쳐 두시고, NPM. 그래서 이제 로즈는 NPM을 이렇게 개념 정의합니다. 바로 관리주의와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결합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굿 거버넌스라는 의미로도 쓰이는데, 굿에다 동그라미. 굿. 좋은 거버넌스죠. 여러분 이제 그 제3세계 국가들은 경제 발전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계은행, 국제금융기구죠. 이 세계은행이 이 제3세계 국가들에게 이제 대출을, 차관을 제공할 때 요구하는 게 바로 니네 정치행정 시스템을 굿하게 뜯어고치라는 거야. 그럼 뭐가 굿한 거냐?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하고 행정적으로는 NPM을 도입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굿의 의미예요. 줄친 부분. 그래서 NPM과 자유민주주의의 결합이 바로 굿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 자기조직화 네트워크라는 의미로도 쓰인다는 거죠. 특히 이제 로즈는 요 자기조직화 네트워크, 요게 좀 초점을 두는데, 자, 이 네트워크는 두 번째 줄, 공적 조직, 정부 조직이죠. 사적 조직, 시장 조직이죠. 그리고 자발적 조직, NGO 조직이죠. 이런 이제 혼합된 참여자들 간의 수평적이고 상호우전적인 구조. 요게 이제 거버넌스의 유형으로.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의미로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개념이 쓰이고 있다는 걸 로즈는 제시하는 거고, 자, 중요한 거는 피터스가 중요합니다. 피터스. 자, 피터스.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많이 나왔어요. 자, 전통적 거버넌스가 바로 거버먼트죠.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끊고 뉴 거버넌스에 기초한 몇 가지 모형? 4가지 모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표가 있는데 이 표는 통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 근데 여기서 자, 제가 하라는 대로 좀 해보세요. 형광펜 하나 들고 그 전통적 정부 모형 있죠. 그 전통적 정부 모형 전체를 테두리를 쳐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전통적 정부 모형 이 전체를 밑에 내용까지 전통적 정부 모형만 그 밑에 안정성 평등까지 이렇게 테두리를 쳐보세요. 전통적 정부 모형 전체. 치고 요 위에다가 좀 작은 칸이 있죠. 응? 여기다가 칸 넘어가지 않게 올드 거버넌스라고 쓰세요. 올드 거버넌스. 올드 거버넌스. 밑에다 해도 되고. 자, 이 전통적 정부 모형, 이게 바로 올드 거버넌스죠. 이거를 비판하고 뉴 거버넌스가 나오는데 몇 가지? 4가지. 자, 여기서는 시장적, 시장에다가 동그라미. 시장, 핵심적인 단어, 시장. 그 다음에 참여적, 참여에다가 동그라미.
신축에다 동그라미, 탈규제에다 동그라미. 자, 그런 다음에 시장, 참여, 신축, 탈규제 4개 위로 묶으세요. 그럼 이 4가지는 뭐예요? 유거버넌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 표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러면 전통적 정부가 거버먼트죠? 여기서 4글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정부 실패. 그죠? 그리고 이 전통적 정부를 비판하면서 대안으로 등장한 유거버넌스로 시장, 참여, 신축, 탈규제가 나오는데, 자, 거기에 문제의 진단 기준을 특히 외우셔야 돼요. 문제의 진단 기준. 그럼 시장 모형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독점 체크. 참여 모형은 계층제. 신축 모형은 영속성. 그 다음에 탈규제 모형은, 자, 이거는 뭐냐 하면 문제의 진단 기준, 달리 표현하면 전통적 정부에서 정부 실패라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 정부 실패라는 문제가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이 서로 달라요. 정부 실패가 생긴 원인에 대한 규정이 서로 다르니까 솔루션도 서로 다르게 나오겠지. 자, 그럼 먼저 전통적, 자, 시장 모형은 보세요. 문제의 진단 기준, 정부 실패가 생긴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독점 때문이라는 거, 독점. 그러면 시장 모형에서 정부 개혁 방안은 뭐로 나오겠어요? 독점을 타파하는 식으로 나오는 거지. 정부 실패를 유발한 원인이 독점이니까. 그래서 거기 줄쳐 보세요. 자, 독점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분권화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내부 시장, 시장적 요인, 이런 단어들. 자, 이렇게 독점을 타파하는 시장의 경쟁 원리를 도입하는 이런 분권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공익의 기준, 뭐를 실현하겠다는 거예요? 저비용.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참여 모형은 문제의 진단 기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층제라고 되어 있죠. 다시, 전통적 정부에서 정부 실패가 생기는 원인이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계층제. 자, 계층제는 상명하복하는 구조죠. 위계 구조죠, 위계. 그래서 정부 조직 내적으로 조직 상층부의 권력을 집중시킨 다음에 부하를 명령 지시했고, 또 행정국가 시대는 정부가 상위에서 시장을 명령 지시했었죠. 그래서 자, 참여적 정부 모형에서는 자, 개혁 방안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계층제를 타파하는, 그래서 계층제가 타파된 대표적인 구조가 평면 조직이에요. 평면 조직. 이건 조직 이론 할 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 개혁 방안에 보면 총체적 품질 관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잠깐만, 참여잖아. 그럼 여기서 참여는 누구의 참여일까요? 부하들의 참여. 부하들을 일방적으로 명령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켜요. 또 시민들을 어떻게, 고객들을 행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거죠. 여러분, 참여는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예요. 시장하고는 달라. 그래서 참여가 용이한 평면 조직, 총체적 품질 관리, 그리고 끝자락의 공익의 기준은 뭐가 돼요? 저비용이 아니라 참여, 협의, 바로 민주성이라는 이런 가치가 중요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축 모형. 신축 모형은 문제의 진단 기준이 영속성, 이터너티.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행정국가 시대 행정 시스템은요, 관료제라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얘가 그냥 계속 가는 거야. 영속. 고정돼 있는 거죠. 그럼 고정돼 있다 보니까 변화하는 환경이나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잘 대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속성이 타파되는, 쉽게 말해서 고객들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 그런 조직 형태가 가상조직. 가상조직. 그리고 임시적 관리라는 단어 체크하시고. 이게 이제 나중에 조직이론 공부하면 영속성이 타파된 가변적인 조직, 에도크라시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탈규제 모형 봅시다. 이게 특히 중요한데, 탈규제 모형은 문제의 진단 기준이 뭐라고 돼 있어요? 내부 규제라고 돼 있어요. 내부 규제. 그리고 내부 규제 아까 뜻이 뭐였죠?
정부 조직 내에서 공무원들을 올가매는 규정규칙 절차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흔히 그냥 규제다 그러면, 정부 규제다 그러면 정부가 민간을 규제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정부 규제가 아니라 내부 규제예요. 내부 규제. 자, 내부 규제가 문제더라는 거야. 그래서 규제를 타파한다는 얘기는 관리 개혁 방안에 보시면 조직 인사 예산상의 자율성을 최대한 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공익의 기준 창의성 체크. 창의성. 여러분, 자, 규정규칙 절차의 구속,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공무원들이 뭐를 분출하게 돼요? 창의성을 분출하게 되는 거지. 창의성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이 표는 이 표를 통으로 외우셔야 돼.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136페이지. 이번에는 이거 비교할 거예요. NPM하고 네트워크. 여러분, 행정학에서 보는 거버넌스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죠. 이런 점에서 NPM하고 대비가 되죠. 하지만 둘은 거버먼트 비판하고 나온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겠죠. 그래서 형광펜으로 유사점 체크, 차이점 체크. 먼저 유사점. 자, NPM이든 거버넌스든 동그라미 1번. 자, 행정국가 시대의 정부의 주된 역할이었던 노조기보다는 방향잡기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는 유사해요. 응? NPM이든 거버넌스든 정부의 역할은 뭐가 돼야 된다라고 봐요? 스티어링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점은 유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전통적인 행정은 뭐 중심이었어요? 투입 중심이었죠? 근데 NPM이든 거버넌스든 둘 다 투입보다는 산출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는 점은 또 유사점이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구분 필요성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이 얘기는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이 구분이 잘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우리 행정국가 시대에는요,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을 딱 구분했거든요. 공공부문의 대표적인 존재는 정부, 민간부문의 대표적인 존재는 기업, 이런 식으로 딱 구분을 했어. 근데 지금 NPM은 기업에서 발달된 경영기법을 행정에 도입하라고 막 주장을 하죠. 쉽게 말해서 남자가 여자 옷을 입어요. 그럼 겉으로 딱 보기에는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자,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머리도 길어. 또 마른 남자야. 특히 이제 겨울철에 막 옷 두껍게 입고 등산복, 스키복 딱 같은 거 스키장 딱 뒤에서 딱 봤더니 머리도 길고 몸에도 혈이야. 응? 커피 한잔 하실래요? 했더니 우리 김태원이 자, 괜히 얘기했다. 다시. 자, 거버넌스는 어떻습니까? 공공부문의 대표적 행위자인 정부하고 민간부문의 대표적 행위자인 기업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활동하죠? 그러다 보니까 딱 둘을 끊기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자, 근데 차이점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차이점은 두 번째가 중요해요. NPM은 조직 내에다 동그라미. 거버넌스는 조직 간에다 동그라미. 여러분, 아까 이미 했었는데 NPM은 누구 뜯어 고치는 논리라 그랬어요? 지금 개혁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정부 조직 내부의 관리 방식을 뜯어 고치는 데 초점이 있죠? 그래서 개혁의 포커스가 조직 내, 인트라에 있어, 인트라에. 자, 하지만 거버넌스는 자, 개혁의 초점이 정부, 시장, 시민사회라고 하는 조직 단위 간의 관계가 정부가 위계하는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협력 관계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간에 초점을 두는 거죠. 어떤 게 훨씬 더 거시적이에요? 그래서 NPM을 행정개혁의 차원이라고 표현한다면, 잠깐만요. 행정개혁이라는 단어가 있고 정부개혁이라는 단어가 있어. 어떤 게 더 넓은 개념 같아요? 정부개혁도, 정부의 역할 기능까지 다 포함을 해버리는 거니까, 관계까지도. 자, 동그라미 3번 차이점 보세요. 자, NPM은 시장과 경쟁에 초점을 둡니다. 시장과 경쟁. 그리고
시장과 경쟁 체크하시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신자유주의에 기초하고 국민은 뭐로 취급해요? 고객으로 취급하죠. 그리고 NPM은 거기 비정치적 개념 줄쳐두시고. NPM은 철저하게 비정치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비정치적 개념 밑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엄격한 정치행정 이원론. NPM은 엄격한 정치행정 이원론이야. 정치적인 요소는 최대한 배제해버리는 거지. 자, 근데 비교해보면 거버넌스는 어때요? 동그라미 3번. 시장과 경쟁이 아니라 신뢰와 협력을 중시하죠?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주의라는 거에 기초해요. 그리고 국민을 뭐로 취급합니까? 시민으로 취급하고, 그리고 얘는 비정치적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 개념 줄쳐두시고, 민주주의 정치과정 이렇게 써주세요. 민주주의 정치과정. 민주정치가 이루어지는 과정 그 자체가 되는 거지. 민주주의 정치과정.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둘을 유사점, 차이점, 여기에 초점을 둬서 공부를 하시고, 그 밑에 있는 표는 조금 더 확장된 거예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 추가적으로 더 볼 거고. 자, 이렇게 해서 NPM, 거버넌스. 자, 하여간 지금 NPM부터, 자, 지금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게, 정리하면 NPM, NPM 뭐 샅샅이 아셔야 돼. 시장주의 플러스 신관리주의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NPM 비판하고 나오는 NPS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버넌스, 거버넌스에서는 특히 피터스 있죠? 표. 그리고 이제 NPM하고 거버넌스 비교한 요 내용. 자, 여기까지 보셨고, 137페이지 포스트 모더니즘 봅시다. 요거는 간단하게만 좀 볼 겁니다. 여러분, 자, 되게 행정학에서 포스트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론을 비판 극복하는 이런 경향을 포스트라 그래요.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겠어요?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 극복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모더니즘이 뭔지 알아야 돼. 모더니즘이. 그래서 이 포스트라는 단어가 붙은 게 보면 좀 뭔가 선명하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존재했던, 예를 들어 포스트 관료제론이다. 관료제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그래서 자,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 알려면 모더니즘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자, 모더니즘이 뭡니까? 잠깐, 우리 17, 18세기 이래로 지금 현재까지 사회를 뭐라 그래요? 근대사회라 그래요. 영어로 모던 소사이어티. 17, 18세기 이래로 지금 현재까지의 사회를 이 모던 소사이어티라 그러는데, 이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하나 꼽아라 그러면, 그럼 모던 소사이어티 이전에 어떤 사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근대가 현대지. 모던 타임즈. 그 이전이 뭐예요? 미디벌 타임즈, 중세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세에 비교해서 근대가 됨으로 인해서, 자, 어떤 중요한 차이점이 있냐면 인간이 중심이 돼요. 세상의 중심이 돼. 여러분, 중세는 인간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었어요? 신이 중심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자, 그리고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인간이 중심이 되고요. 인간의 정신세계 가운데 이성 있죠, 이성. 그리고 이성에 부합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지식을 추구하는 것을 합리성이라 그래요. 인간 이성의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 인간 이성의 절대성에 가치를 부여하는 게 모더니즘이에요. 그럼 중세는 어땠어요? 이성이 지배했어? 비이성이 지배했어? 종교, 관습 이런 비이성이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자, 모더니즘 출신 부분 한번 보시면, 자, 계몽주의, 르네상스를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중세를 영어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다크에이지라 그러지. 암흑시대.
자, 르네상스 이후로 자, 인간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핵심 개념 인간 이성과 합리적 사고에 대한 무한한 믿음에 근거해서 이 사회를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본주의적인 메타이론, 메타설학 이거를 정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념. 다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 이성 또는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이성이 합리성입니다. 이성에 부합하느냐의 문제가 합리성이니까 무한한 믿음에 근거해서 자, 이 사회를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본주의적인 메타이론, 메타설학 이게 뭐냐면 이 근대 사상가들이 근대 사상의 대표가 실증주의예요. 실증주의 철학. 실증주의가 바로 합리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이성이라는 게 무궁무진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바로 메타이론, 메타설화예요. 이 사회를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모더니즘을 상징하는 슬로건. 아는 것이 힘이다. 이게 바로 인간 이성의 무한한 가능성을 말하거든요. 이러한 모더니즘적 사조화에서 인간 이성이 발달하게 되고 그 결과로 지금과 같은 과학기술, 각종 제도, 물질적인 풍요가 이루어진 거지. 근데 문제는 지나친 인간 이성으로만 사회를 또는 판단을 하다 보니까 사회를 설명하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모더니즘의 어떤 과학주의, 기술주의 이런 것들이 합리주의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오히려 어떤 속박의 울타리에 가두더라.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이성과 합리성의 어떤 절대성으로부터 벗어나자. 그래서 이성과 합리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표준화된 틀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다 깨부시자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인문학에서 등장한 80년대 이후에 등장한 이런 경향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러는데 참 어려운 표현. 이게 이제 자,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 자 인간 이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여간 이 모더니즘은 이런 거는 이성에다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인간 이성에 의해서 정립된 표준화된 틀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죠. 항상 이 모더니즘적 사고는 이래 뭔가를 나눠요. 이분법으로 봐요. 그래서 인간이 중심이죠. 그럼 인간이 있으면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자연이 있는 거지. 그리고 또 인간 중에 남성을 중심에 놓죠? 그럼 반대편에 누가 있어요? 여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서구 사회를 중심에 놓죠? 그럼 비서구 사회가 있죠? 이런 식으로 뭔가를 구분하고 구분하는 순간 이제 중심이 존재하고 주변이 존재하고 그 중심엔 권위와 위계가 부여가 돼요. 그 모더니즘적 틀하에서 여기 보세요. 모더니즘적 틀하에서 결혼이라는 제도 있죠. 결혼, 혼인. 이건 누구와 누가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지.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혼인은 남녀 간의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혼인 제도 자체가 뭐 누구와 누구 간에 한다라는 걸 아예 표준화된 틀로 딱 공식화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근데 동성 간의 혼인도 가능하잖아요. 동성 간의 혼인도 있을 수 있잖아. 유럽 같은 경우는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 시켜봤잖아요. 왜? 이성 간에만 형성되는 게 혼인이다라고 규정을 짓느냐 이거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모더니즘적 틀하에서 성 정체성은 육체로 규정을 합니까? 정신으로 규정을 해요? 몸뚱아리로 규정을 하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는 몸뚱아리는 남자인데 정신으로는 나는 여자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얘는 모더니즘적 틀로 보면 뭡니까? 또라이지. 하지만 엄연히 이 사회에 존재하잖아요. 이런 거를 인정하자라는 거야, 다. 그러니까 절대주의가 아니라 상대주의, 근본주의가 아니라 반근본주의. 이런 이제 다양성을 존중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자, 아라비아 숫자 2번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자, 이성을 토대로 정립된 보편적인 원리나 법칙. 이게 메타이론, 메타설화였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진보를 가져오고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는데 이거에 근거한 진부와 지식이 오히려 인간을 억압하고 폐쇄적인 울타리에 가두었더라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이 억압의 울타리로 벗어나는 길은 이성 중심의 과학적인 사고 자체로부터 벗어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성을 토대로 정립된 보편적 가치를 거부하고, 이런 표현, 개별적인 가치와 신념, 다양성, 개별적인 자아, 그리고 이성보다는 감상, 이런 것들. 자, 그러다 보니까 중심이 있어요, 없어요? 중심이 없지. 또 중심에다가 권위를 부여했었죠. 그래서 탈권위, 탈집권, 이렇게 해서 전체성 해체하고 독자적 개체 인정하고, 뭐가 주체고 객체냐 구별 자체도 희미해지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 꼽아라 그러면 해체와 해방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이런 원래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넘겨보시면 이제 인문학에서 나온 건데,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경향이 행정학에도 도입이 돼요. 그래서 요게 중요한 거야. 포스트 모더니즘 행정 이론은 줄 치세요. 반관례주론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왜냐하면 이제 모더니즘화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표준화된, 이성에 의해서 정립된 표준화된 틀은 관례주의였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행정 이론은 반관례주론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자, 대표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행정 이론가 본문 하단 팔머에다 동그라미. 자, 팔머라는 학자는 첫 번째 줄 보세요. 관료주의를 중심으로 정립된 모더니즘의 행정 이론이 뭐에 기초했어요? 과학주의, 기술주의, 기업주의에 기초했다라고 보면서, 자, 포스트 모더니즘 행정 이론은 팔머가 4가지를 제시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 상상,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체, 그 다음에 세 번째 탄력영역화, 네 번째 타자성이라는 개념. 이게 이제 팔머라는 학자가 제시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내용들이에요. 본문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핵심만 좀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건데, 상상은 이메이지네이션. 그럼 모더니즘에서 이론이나 지식을 발견하는 기초는 뭐였어요? 이성이었죠. 그리고 이성에 의해서 설명이 되지 않는 요소들은 다 어떻게 배척했죠. 근데 이제 이 상상은 그러지 말라는 거야. 오히려 감성의 자유로운 표출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모더니즘 쪽 틀에서 오리는 날아요, 못 날아요? 못 날지. 엄마는 말했죠. 오리는 날 수 없다고. 하지만 그건 모더니즘적 편견이라는 거야. 오리도 날개가 있잖아. 이런 이제 어떤 감성의 자유로운 표출. 그 다음에 해체는요, 이런 뜻입니다. 모더니즘적 틀하에서 정립된, 이성에 의해서 정립된 메타이론, 메타설화들 있죠. 이거를 뿌리부터 파헤쳐보자라는 거야. 부셔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 설화가 되었던 텍스트의 근거를 파헤쳐 보는 건데, 우리 여러분들 자 이런 거 있어요. 이 모더니즘적 어떤 기초화에서 정립된 설화.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 이거를 여러분들 금가옥조처럼 받아들이고 있죠. 그죠? 근데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 이건 누가 만든 논리인 것 같아요?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지배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만든 거예요. 왜 일하지 않은 자 먹지 말아야 돼? 일 안 해도 인간이라면 먹어야지. 우리 여러분 개미처럼 살라고 교육받았어요? 배짱이처럼 살라고 교육받았어요? 개미처럼 허리가 끊어지게끔 일하라는 거죠. 이거 전부 다 뭐냐면 이 지배자들이 피지배자들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로 씌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다 부셔버리자는 거지. 해체하자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쉬울 것 같은데. 여러분 결혼이라는 제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 결혼이라는 제도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비판적으로 봐요. 비판적인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가족, 결혼, 이것도 하나의 제도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명절 때도 뭐 뉴스에도 계속 나오곤 하지만 결혼, 가족이라는 어떤 틀 때문에 개인의, 그러니까 남자는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여자는 가사노동에 육아에 이렇게 해서 개인의 자유나 행복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희생당한다라는 거지.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고해서 보시고, 자, 139페이지 오른쪽. 자, 이번에는 폭스와 밀러 동그라미 하시고. 자, 폭스와 밀러가 주장하는 포스모더니즘 이론은요, 바로 단문 이론이에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래서 여러분, 자, 양가로 1번. 모더니즘에서 민주주의의 기초는 대의제였죠? 그럼 대의제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거든. 그래서 이제 양가로 2번 제목만 알아주세요. 민주주의 이상에 부합하는 정책 과정과 행정을 위한 새로운 틀로 제시되는 게 바로 담론, 토론 민주주의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행정학 이론 파트까지 끝났습니다. 하여간 오늘 봤던 내용들 있죠? 그 공공선택 이론부터 신제도론, NPM, 거버넌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집중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